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첫 번째. 왜 부끄러워해? 아닌데요? 부끄러워? 아닌데요? 민원연 탈곡기 첫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민원연에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저는 사무처장. 저는 신문 모니터. 네, 저는 방송보도 담당자입니다. 왜 오늘은 이름을 다 말을 안 하네? 아, 근데 이렇게 소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자, 저희 미디어 탈곡기라는 이름 어저께 저희가 페이스북에 그 긴급 설문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제가 여태까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1번 뉴스어장, 2번 미디어 탈곡기 중에서 2번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사무처 활동가들도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무처에서도 미디어 탈곡기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요걸 만들어준 우리 그 박재선 부장만 탈곡기가 뭐야? 그러면서 뉴스어장이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대세는 미디어 탈곡기로 가고 있어서요. 이제 가칭이 아니죠, 그래서? 예,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 미디어 탈곡기로 해서 가겠습니다. 그 미디어 탈곡기를 어쩌다가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잠깐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까요? 자, 얘기해 주세요. 네, 저희가 원래 뉴스어장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 민원연 수뇌부에서 수뇌부라니 꼭 그렇게 그런 표현을. 네, 민원연 선생님들께서 네. 이름이 너무 장난 같다. 근데 그리고 네, 이름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름이 너무 장난 같고 뉴스공장 너무 따라한 것 같다.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는 이름인데 이렇게 클레임을 내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더 장난스럽고 네, 더 재미있는 이름으로 바꿔보자 해서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놀랍게도 이 아이디어를 이정일 PD가 내셨다는. 원래 저희가 장난스럽게 배난 활동가가 저희 분유회장님이 탈수기라고 그냥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는데 이정희 PD가 그거를 가로채가지고 탈곡기다. 이 순간 사실 모든 논의는 끝났죠. 네, 탈곡기가 나오는 순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그리고 어저께 저에게 항의 그 문자도 왔는데요. 미디어 탈곡기는 우리 그 정책위원이 자기가 그 자기 트레이드마크로 이미 확정해 놨다고 아무도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거는 자기가 선점했던 건데 어떻게 민원연이 알았냐고 안 된다고 막 그래서 투표나 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근데 투표는 거절하고 아무튼 자기의 별명을 저희에게 자기가 생각했던 별명을 저희에게 넘긴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취지는 그야말로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털어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뉴스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계 이모저모 뭐 우리가 분노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탈탈탈 털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뉴스만 하지 않고 미디어라는 이름을 앞에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탈곡기 하면은 물론 언론 비평의 내용이 더 많겠지만은 그거 말고 언론과 관련된 아무튼 주요 이슈들을 같이 전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미디어 탈곡기인데 저희 셋 다 지금 별로 털 것이 그렇게 강한 것이 없어서 사실은 좀 민망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어저께 너무 바쁘게 하루를 보냈고요. 어제 보고서가 신문 방송 그다음에 종편 3개 다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그걸 했죠. 그 나쁜 보도. 네, 2주의 나쁜. 예, 2주의 나쁜 보도를 어제 이제 투표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조금 이따 제가 이 방송 끝나자마자 상암 MBC에 가서 시상식을 하게 됩니다. 1등이 MBC가 됐거든요. 나쁜 보도 1등. 그래서 굉장히 거창한 레드 카펫도 깔고요. 정말 웃기더라고요. 포토존도 만들고 가면도 만들어서 김장겸 사장 가면이랑 저한테 하라고 했던 게 네네. 그거예요? 공우 씨가 받아야 제가 그 가면을 쓰고 레드 카펫도 걸어야 됩니까? 예. 오늘 옷도 너무 잘 입고 왔네. 미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업무 지시를 제가 오늘 좀 이따가 11시에 해야 되는데 11시 반에 해야 되는데 이 업무 지시는 지금 제가 받은 겁니다. 지금. 그런 건 줄 알았으면 잘 그리고 수상소감도 말해야 돼요. 수상소감은 제가 왜 말해요? 김장겸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수상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MBC를 털어야지 왜 절 텁니까? 아무튼 우리가 오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빠. 지금 대들지 말고. 안 해. 업무 거부.
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저께 그 두 개의 또 보고서도 냈고 해서 기왕이면 그 선정된 것도 두 분 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 및 홍보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를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일을 하고요. 홍보는 민원연이 내는 콘텐츠를 웹 디자인과 동영상 콘텐츠 편집으로 알리는 일을 합니다. 서류 접수는 4월 13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한 부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민원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02-392-018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민주 언론을 향한 여정에 동참할 활동가 모집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이봉호 활동가 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보고서에 이어서 어제도 여론조사를 한 건 했다며 매우 즐거워하는 이봉호 활동가. 방송 민원연 청년회장 이봉입니다. 아,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얘기했냐면은 제가 방송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뭐지? 방송 털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방송 보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가 또 어제에 이어서 여론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발견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논란의 여론조사입니다. 사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MBN의 장난질은 제가 볼 땐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우리 민주시민들은 MBN을 잘 안 보셔가지고 그잖아요. 잘 안 보세요. 그래서 모르실 때 제가 이제 직업상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 이 KBS는 공중파다 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이게 그저께 일요일 날 나온 그러니까 요즘은 보던데요. 선수들이 많아서 네. 굉장히 지적을 많이 이미 해요. 어제 SNS 그리고 인터넷 포털상으로 엄청나게 논란이 됐던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KBS가 지난 일요일 날 가지고 나온 자사 여론조사입니다.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해가지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4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KBS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가 36.8%, 문재인 후보가 32.7%에서 약 4% 차이로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다자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뒤집은 것은 이 KBS 조사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자, 그리고 양자구도,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49.4%, 문재인 후보가 36.2%, 그래서 무려 13%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이다니 참 젊긴 젊다. 청년회장이잖아요. 우리 이장님은 안 보이시겠지. 네, 요건 이제 부녀회장까지만 보이는 네, 핸드폰 화면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아마 뉴스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이게 워낙 화제가 돼서 인터넷으로 이 여론조사를 접한 분들이 상당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에 박빙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많이 있었지만 특히 양자구도에서 13%까지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처음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여론조사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데 똑같은 시기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똑같은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리얼미터가 똑같은 시기에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자체 여론조사는 아니고 지방신문 7개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자구도, 육자구도입니다. 김종인 후보를 포함해서. 다자구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42.6%, 안철수 후보가 37.2%로 약 5%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자, 양자구도. 양자구도에서 역시 문재인 후보 37.6%, 안철수 후보 43.3%, 4.3% 차이로 역시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차이는 적습니다. 오차범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이로 두
조사 모두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어쨌든 간에 접전이긴 하지만 네. 지지율 자체는 문재인 후보가 높다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양자구도 다자구도 모두. 근데 유독 KBS 조사만 다자구도 양자구도 모두 아주 괄목할 만한 차이로 안철수 후보가 이긴다는 점.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가 볼 때는 온 국민이 아마 여론조사 전문가가 되시지 않을까. 이게 아주 논란이 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쓰시고 또는 라디오 방송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여론조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그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그거를 오늘 종합해 드릴게요. 여론조사 털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KBS 여론조사는 너무 의심할 구석이 많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거는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일각에서는 타겟팅을 설정해놓고 거기다 전화를 한 것이다. 이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심이 나오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표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하려면 표본이라는 게 있겠죠. 표본이 뭐냐면은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접촉해야 될 전화의 개수입니다. 자, 전화의 개수. 그래서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데 이 KBS가 유선과 무선을 다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선 면접 40%, 무선 면접 60%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요새 유선 전화를 많이 쓸 것 같으세요? 집에 유선 전화 있으세요? 집에 없고 안 받고. 이 유선 전화라는 게 집 전화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집 전화. 요새 유선 전화를 잘 집에서 안 쓰시기 때문에 요새 여론조사 경향은 무선 전화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유선 면접은 10%밖에 안 했어요. 유선 면접도 아니에요. 유선 ARS. 그 자동응답 방식 있죠? 전화 와서 이렇게 받아보면은 안녕하세요. 무슨 여론조사입니다 해서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요것만 10% 했고 나머지 90%는 전부 무선 전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KBS는 유선 전화 비율이 40%로 너무 높다는 점. 이런 점이 먼저 문제점으로 꼽히고 그리고 그렇게 전화로 접촉하는 전화번호 숫자도 너무 적어요. 예를 들어서 KBS가 유선, 무선 모두 3만 명씩밖에 접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근데 이거 다른 데랑 아주 크게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화 24만 명, 유선 전화 10만 명에서 총 34만 명한테 접촉을 했어요. 왜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무작위로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은 분들한테 접촉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무작위 조사니까 아무데나 전화 걸면은 결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하다 끊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예 안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전화해봤더니 이거 여론조사 할 만한 시민이 아니라 무슨 어디 회사거나 공기업이거나 막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기본으로 표본이 적을 땐 5만 명, 많을 땐 아까 말씀드린 리얼미터처럼 20만 명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KBS가 3만 명이니까 이날 같은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표본 수가 적어요. 네. 다른 이날 리얼미터뿐만 아니고 다른 방송사들도 여론조사 인용했는데 MBC 무선전화 5만 명, JTBC가 인용한 한겨레 조사도 무선 면접 5만 명, TV조선은 유선전화 8만 명, 무선전화 2만 6천 명에서 총합하면 다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KBS는 유선, 무선 다 합쳐봐야 6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표본 숫자가 적죠. 자,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적게 전화를 했는데 너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화를 안 받으시거나 결번이거나 잘못된 번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너무 적은 사람한테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 여론조사 이제 그 업계에서 쓰는 이 전문 용어가 뭐냐면은 결번이거나 또는 그 사업체 번호이거나 잘못된 번호이거나 할 때 그런 번호들을 뭐라고 칭하냐면은 비적격 사례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된 사례예요. 쉽게 말해서. 그 비적격 비율이 KBS가 유선 8.2% 그리고 무선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선으로 3만 명한테 전화했는데 그런 비적격 사례가 2,400명밖에 안 돼요. 오, 이상하다. 네. 자, 이게 이제 다른 데랑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그 무선 면접회 같은 경우에 8만 명이나 비적격이 나왔어요. 8만 명. 왜냐하면 24만 명이나 전화를 했으니까 그만큼 비적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만 명이면 무려 33%가 비적격입니다.
이 제가 찾아보니까 그 리얼미터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문가들이 주로 뭐라고 하시냐면 비적격이 30% 40%는 나와야 이제 상식적인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데도 제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 말씀드릴게요. TV조선은 유선 전화에서 무려 비적격 사례가 78%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운이 안 좋으면은 전화할 때마다 안 걸리는 거예요. 비적격 사례가 나오는 거죠. 자, 또 마찬가지로 JTBC가 인용했던 한겨레 유선 면접 비적격 사례 20%입니다. 그리고 MBC 유선 42%, 무선 41%. 비적격 비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KBS는 유선 8.2%, 무선 12%밖에 안 나왔다는 점입니다. 3만 명한테 전화했는데 2,400명, 3만 명한테 전화했는데 2,600명 이렇게씩밖에 비적격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례 문제점으로 꼽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이 표본 추출, 그러니까 무작위로 전화할 때 우리가 국번이라는 게 있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서울 지역 02, 뭐 지역마다 번호가 있을 것이고 이게 또 통신사들이 가지고 있는 국번 자료 DB가 있어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걸게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7,000, 8,000개의 국번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번을 많이 써야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다른 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리얼미터가 국번을 7,700개 썼고요. JTBC가 인용한 한겨레 역시 7,700개. TV조선 조선일보 걸 인용했는데 7,400개. MBC는 15,000개 국번을 사용했어요. KBS가 60개밖에 안 썼습니다. 국번을. 국번을 너무 적게 쓴 거죠. 특히 국번을 적게 썼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 타겟을 설정하고 전화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가 이제 문제점을 종합해 드렸는데 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심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지금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오후부터는 심의한다 뭐 이런 식의 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들이 정말 기존의 통상적인 여론조사랑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의를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안 들거나 또는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가시면 이 여론조사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사 방법에서 표본의 크기, 표본 추출 틀, 비적격 비율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점을 발견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를 터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열심히. 네. 자, 그러면 이제 신문을 털어보시죠. 네. 부녀회장님. 네. 신문 부녀회장을 맡게 된 배나은 하준입니다. 오늘부터 맡게 되신 네, 거예요? 오늘부터 맡게 결혼도 안 되었습니다. 해도 부녀회장 원래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런가? 나 요즘 잘 모르겠네. 뭐 어쨌든 제가 그렇게 멋있는데 크루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네, 일단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한번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상하게 조선일보는 싸움을 붙이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끼리도 싸움을 붙이고 또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에 대한 어떤 비판 강도가 훨씬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목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 조선일보가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터뷰 그 기사를 정치면에 크게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그 제목이 무엇이냐? 나는 준비된 후보, 40석 후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그 40석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40석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이어지는 그러니까 관련 보도도 안 후보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정권 연장 대리인. 이런 굉장히 강한 멘트들을 제목으로 그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이죠. 따옴표로 뽑아서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멘트는 뭐냐? 안철수 안이라고 이제 돼 있고 나를 비판할 수 있지만 지지자를 비판하는 건 적폐. 이런 식으로 해주고 또 하나는 나는 유능한 후보, 편가르기 정치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편가르기 정치는 문재인 후보가 하는 정치를 일컬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립되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두 후보는 양강구도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보도들에서도 뭐 예를 들면 박지원 씨 발언 같은 것도 제목으로 뽑아요. 내가 상황? 안 찍으면 국민이 상황. 막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뭐랄까 그들과 연대 못한다고 하고 뭐 누구를 비판하는 것들을 제목으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같은 날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는 제목들 이렇게 VS 구도로 해도 그 VS의 주요 핵심이 그 정책이거든요. 네.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지고서 VS를 해준다던가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선일보가 뽑은 제목들 이런 VS 구도는 그냥 정말 감정 싸움들이잖아요. 네네네. 내가 너한테 뭐 네거티브 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감정 소모들을 모든 정치면의 모든 기사들의 제목으로 뽑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흔히 말하는 정치 혐오 보도들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건 일단 질문 자체가 그 뭐랄까 인터뷰 보도에서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편파적인데요. 조선일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품을 수 있냐, 상대 진영 사람들을 품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안철수 후보를 정권 연장의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안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도 정권 연장 세력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똑같은 맥락의 질문을 문재인 후보 지지층도 자기 후보에 애정이 많고 견고하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내용이지만 완전 일단 뉘앙스가 다른 거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 아까 이제 그 인터뷰 보도에서 보면 분명히 편가르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건 옛날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해명을 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해명이 전혀 그 외의 기사들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목도 그렇게 뽑고 사설에서도 또 너는 편가르기를 할 것처럼 적폐청산을 말했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는 거죠. 이래서 일단 조선일보 보도들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보도가 오늘 하나 더 있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경남지사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요거 관련 보도들도 제목, 그 조선일보 보도가 조금 눈에 띄는 게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한겨레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이제 뭐 막말 본격적으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는 선거법 족쇄 풀린 홍, 천하대란 현장에 뛰어들 것. 막 이런 식으로 일단 너무 긍정적으로 보도해 그러니까 줬는데 무슨 굉장히 뭐 삼국지 무슨 인물이 출사표 던지는 것처럼 지금 그분이 그런 대접 받을 상황이 아닌데요. 그렇죠. 이분은 지금 네, 꼼수 사퇴한 분인데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런 멋있는 말과 함께 등장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단 해주고 또 하나는 기사 내용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써줘요. 홍 후보는 퇴임사 도중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공무원 일부는 함께 울먹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은 퇴임식이 끝난 후 막말 귀신, 불통 귀신 홍준표 나간다고 야유하며 홍 후보 차량에 소금을 뿌렸다. 이 보도는 했네. 네, 이렇게 말은 해주는데 마치 정말 이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말 잘못된 뭔가 것처럼. 쓰레기인 네, 것처럼 나쁜 사람인 눈물 것처럼. 흘리는 홍 지사를 향해서 막 정말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아직 하는 홍지사를 거죠. 버리진 않았구나. 안 버렸어요. 조선일보는 아직이 안 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사진도 홍준표 그 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는 거죠. 왜 울어? 자기가 몰라요.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아, 감격했나 보죠. 네, 일단 신문 보도에서 일단 오늘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일 재밌네요. 홍지사 보도가. 차라리 제 제목을 왜 울어 이렇게 주시지 그랬어. 아 저희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 나은 씨가 말한 거의 모든 것에 따옴표가 들어 있어요. 모든 네, 제목에. 안 좋은 근데 보도 형태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그 바쁜 와중에 그 무슨 그 외대에서 하는 토론회를 다녀왔잖아요. 제 진짜 요즘 토론회 가지 말라고 제가 어디 가면 막 보은 씨가 뭘 또 받으셨어요? 막 그래 저한테. 일 좀 그만 받으셔요.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아니 자기가 사무처장이야 막 내가 가는 거를 막 제가 매니저잖아요. 저. 그리고 뻑하면 이런다 내일 쉬고 천천히 나오세요. 그래 내가 사무처장인데 내 휴가를 막 자기 맘대로 정해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내일은 뭐 한 2시에 나오세요. 막 이래. 매니저니까. 청년회장. 근데 제가 그 토론회를 갔어요. 근데 토론회가 20년간의 선거 보도를 가지고 대표적인 사례를 10개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문재인 그 아들 의혹 같은 그런 사례를 그동안에 초원 복집 사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BBK 문제 이런 주요한 사건을 지상파 3사를 비교하는 그런 그 뉴스만 거의 20년간의 뉴스를 분석하는 진짜 그야말로 제가 보기엔 노가다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대 학생들을 데리고 쫙 그걸 다 코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정말 너무나 따옴표 보도가 많아졌다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따옴표를 치는 제목이 너무 많아서 그분의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언론의 기능을 지금 마비시킨 거다. 따옴표가. 따옴표를 침으로써 모든 것을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그 면피로 다 되는 거고 그리고 토론회에 오신 교수들도 따옴표를 쳐버리면 그게 팩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한 말이니까 팩트에서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그게 정말 팩트인가?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않고 그것의 그 사실 여부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라는 것만 계속 가져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다들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진짜 우리 방송 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너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그렇고 또 저희가 저번에 다음에 말이라는 코너 같은 게 생겼는데 거기에도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제목을 뽑는 이유가 포털에서 이런 식의 따옴표 제목이 나와야 포털에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극적인 발언이 네네.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따니까 제목을 또 이렇게 따는 것 같아요. 나쁘네 포털이. 네, 돌고 도는 이 악영향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너무 따옴표를 치는 제목 그리고 요즘은 유행하는 그 VS. 사실 VS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쩔 때 함정에 빠지는 게 그래도 VS를 해주면 누구 대 누구라고 해서 그나마 뭐 야당 측의 입장이라도 전했으니 중립적이지 않냐. 하지만 이 장난질은 중립이 아니고 사실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는 그냥 계속 멀리서 양비론에 빠져서 아무것도 진실이 무엇인지 기자로서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 취재하지 않겠다. 이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편 자 그러면은 저는 오늘 제가 여기서 이장님 탈곡기 소유자. 네 저는 이 동네의 유일한 탈곡기 소유자였어요. 대여를 잘 안 해주세요. 혼자만 맨날 쓰고 늦게 집에 가시고. 저는 오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종편 3사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 그 출연진의 직업을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게요. 저희가 3월 24일에서 4월 4일까지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온 비율이 언론인이었어요. 언론인이 3사에서 95명이 출연해가지고 35%가 출연자 전체의 35%가 언론인이에요. 근데 이게 전보다 훨씬 많아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방송사들이 너무 이제 그 패널들이 사고를 이제 그동안 종편에서 좀 사고를 쳤잖아요.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하기를 언론인들은 그래도 말을 그 단어 사용이라든가 표현에 있어서 그래도 정제된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사 기자들을 데리고 나와요? 네네. 다 자사 기자들을. 네. 그래서 자사 기자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네. TV조선 조선일보 기자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사 출신 그 뭐 자매지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언론인이 훅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대표가 2명이 있네요. 이분들은 어디예요? 단체 대표는 그 시민사회 그 보수 단체나 이런 데 대표들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교수가 17%로 그다음이 제일 많네요. 그래도 교수가 2위네요. 네, 교수가 네, 45명이 나와요. 그래서 2위가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냐? 변호사가 13%.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들은 진짜 뭐라 그러지 와일드카드로 모든 것의 전문가인 것처럼 나오고 왜냐하면 이게 교수하고는 좀 약간 분포가 다르잖아요. 변호사는 딱 법률 관련된 그 하나의 분야인데 이 사람들이 35명이나 나온다는 거는 변호사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분들이 평론 안 하는 게 없어요. 네, 맞아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현직 의원이 11%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현직 의원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건. 그래서 지금 아무튼 그 언론인이 많아진 것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분석을 해봐서요. 정말 과연 언론인이 많이 나와서 객관성과 그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이미 보면 그런 편향적인 말들은 대부분 자사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모니터를 해보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어제 말씀드린 교수들의 문제로 그러니까 학자로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네임쇼
뉴슈퍼에서 자기가 지금은 그 이름 써 있는 거에서 자기가 학자라고 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이외에 그 사람이 전에 했던 정당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말한 것처럼 2개 정도의 이력을 처음에 시작할 때 옆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안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특히 정당 관련 활동은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주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의도 연구소 연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지금 텔레비전에 2개의 이 호칭을 2개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어느 방송에서는 여의도 연구원으로 나오고요. 어느 방송에서는 개공 교수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발언 내용은 정말 명백하게 보수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이 그런 데니까. 네네. 예. 네. 그래서 뭐 발언 사례를 보면 최근 사례를 하나 넣어놨는데 더불어민주당 그토록 진짜 징하게 당했잖아요. 뭐냐 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색깔론을 몰아세워서 항상 갔던 부분들을 이번에는 역으로 혹시나 상대 진영, 흔히 말해 중도 보수라고 하는 진영에서 무슨 일이든지 얘기만 하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국정농단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과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근데 좀 이게 원래 종편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이미지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느낌적으로. 그리고 단어 위주로만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문맥이 완성되기를 기대하시면은 너무 큰 상처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김병민 씨가 과거 새누리당 서초구 의원이었고요. 새누리당 서울시당 미래세대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정당 활동 이력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이 소개되는 그 시간에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TV조선의 뉴스 특급과 뉴스를 쏟아 그리고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뜨는 게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민학교의 공동대표다. 이렇게 2개가 뜬대요. 이 2가지 내용이 전직으로 뜨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저기로 뜨고 그런데 이거 말고 새누리당 서초구 의원 이런 거 좀 써달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써줘야지. 네, 정확한 이런 것을 써달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례가 또 있는데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요즘 굉장히 저희 그 동영상에 자주 등장하시는 할아버지. 근데 이분이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계속 개공교수로만 뜨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그리고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 있잖아요. 전 의원. 이 사람은 자유주의 연대 대표로 뉴라이트 운동 대표 주자거든요. 그럼 그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냥 신지호 전 의원 이렇게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도 교수로 나와요. 지금은 모든 다른 방송에서는 교수로 나오고 있어요. 연세대 개공교수로 나오고 있거든요. 개공교수는 그냥 다. 뭐 좀 아무튼 그다음에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는 국민의당 전략홍보 부본부장 그리고 안철수 국민캠프 대변인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현재 국민의당 부대변인이자 강동구을 지역위원장은 주로 변호사로 소개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그 거의 전직 바로 직전까지도 그 정당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직책을 소개할 때 지금은 변호사거나 교수여도 바로 전에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직책은 시청자가 해당 출연에서 하는 발언에 대한 신뢰도나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동네 이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과 교수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그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특히 선거 시기에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보수적인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지금 새누리당 전 그 그러니까 그 활동했던 분이라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 감안하고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냥 교수로만 나와서 엄청 객관적인 척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봉우 씨 때문에 이봉우 활동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어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진짜 짭짤한 얘기인데요. 그 민원연이 저희가 그 퇴출이 필요한 출연진을 지난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막 투표를 저희가 받았잖아요. 추천을. 근데 거기에 나왔던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매우 궁금하시죠.
그때 누구누구였냐면요. 김진, 류근일, 민영삼, 여상원, 이영작, 조갑재, 차명진, 최병묵, 황태순 이렇게 9분이 그 퇴출이 필요한 출연진의 명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요. 지금 제가 보니까 김진, 유근일, 이영작, 조갑재, 차명진 씨는 모니터 조사 기간 내에 한 시사 토크 프로그램 31개 중 어디에도 출연하지 않았다. 네. 물론 차명진 씨는 지금 저기 판도라인가요? 거기 나가요. 그 MBN에서 하는 배철수 씨가 하는 거기에 나가는데 그게 이제 시사 토크로 지금 분류가 안 되고 예능으로 돼 있어서 이건 빠졌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김진, 유근일, 이영작, 조갑재 씨가 빠져서 그래서 조갑재 씨가 그런 훌륭한 발언을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은 우리 보수가 그래도 선방한 것이다라는 이런 훌륭한 발언을 종편에서 못해서 유튜브에 가서 하셨잖아요. 속상해. 네. 그거 우리 쪽에서 해줬으면 우리도 참 보고서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연이 그 60일간 시사 토크 프로그램 출연자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12월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2달간 최다 1위였던 최병묵 씨가 이번 조사 기간에는 14회로 12회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영삼 씨는 7회, 여상원 씨는 3회, 황태순 씨도 3회를 출연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순으로 보면 30위권 밖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다 10위권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 네. 모든 곳에 다. 네.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출연 횟수는 줄었지만 발언의 문제성은 여전히 심각했다. 짧고 굵게. 네네. 잠깐 나와도 확실하게. 존재감을. 네, 존재감 확실하게. 요즘 민영삼 씨는 뭐 하고 있는지 보면요. 최근에 채널A 뉴스 특급에 출연해서 박근혜 씨의 구속 실질 영장 심사 출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바로 저런 모습이 박 전 대통령의 어떤 품격, 의연함이라고 보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그럴 리는 지금 아닌 걸로 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서류 심사해라. 나는 절대 이 삼성동 자택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러면 지지자들 어떻겠습니까? 지지자들이 신나통 갖다 놓고 지지자들이 역제 심사 막으려고 얼마나 불상사가 날 텐데 그런 것을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명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평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무튼 간에 아직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면 최병묵 저번에 그 최다 출연 1위였던 최병묵 씨가 지금은 이제 14위에 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얼마 전에 채널A 토요 랭킹 쇼에 출연을 해서요. 몇 달 동안 여론조사 1위가 변함이 없죠. 이거는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별로 그렇게 기사가 새롭지가 않아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양자대결로 딱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거 비슷비슷해져요. 이거는 기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면서 그 양자대결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왜 안 와, 이봉우 씨? 창피해서 도망가 버렸나 봐. 가면 쓰고 시상식도 하기 싫고. 너무 웃기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그동안 안 오면 제가 잡으러 가고 문자. 자,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인가 하셨던 분. 이분이 종편 3사 모두에 총 18회를 출연해서 이번 조사 기간에 최다 출연자 2위에 오르는 이런 명예를 얻으셨다고 합니다. 대선이 임박했음에도 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 출연진의 최고 관심사는 대부분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을 유발하는 발언을 그야말로 쏟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모든 사람을 동정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두환 회고록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어떤 사람입니까? 정권을 직접 자기가 만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이 물론 뭐 선거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힘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라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또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상 실권자로 있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슨 쿠데타로 됐건 어쨌건
그 양반이 경험한 권력자로서 경험한 거는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더 특별히 경험했을 거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분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직의 속성에 대해서 남다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와, 막 대박이다. 그 전두환 씨가 막 변명하는 그 회고록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정말 거기 있는 모든 보수 논객이 다 비판을 하거든요. 이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건 도대체 왜 냈냐. 정말 원망스러워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진군 씨만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뭐 이런 식의 감싸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요즘 굉장히 동정심 많고 착한 말만 계속하는 이 분이 이게 제가 말하는 착하다는 건 약간 이중적인 의미인데 아무튼 그런 분이 요즘 최고의 인기로 지금 종편에서 2위로 올라서고 있다. 자, 봉우 씨. 안 오고 있어서 제가 하나만. 네네. 하나 더 하세요. 네. 사실 어제 나온 보도인데 어제 아침에 말씀을 못 드린 건데요. 제가 오늘 뭐 쓰지 하고 고민할 때 항상 네.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동아일보 김순덕 그쵸. 네. 언니. 논설주간 네, 그분이신데요. 이분이 한 어제 칼럼에서 쓰신 그 발언만 몇 개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서거 뒤에도 정치를 원치 않았던 정치 혐오 기질인 그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그가 대선에 2번이나 도전하는 이유는 친노 세력의 도구로서 그들의 못다한 꿈을 이뤄야 한다는 책무감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는 이분한테 처음 들었는데요. 그리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면 적어도 1970년대 유신이나 80년대 운동권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한 꼭지 이분 덕분에 잘 채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우리 봉우 씨 없이 그냥 갑시다. 네, 마무리합시다. 그럼 멘트를 어떻게? 그냥 혼자 다 하세요. 이봉우 있지. 너무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오늘 미디어 탈곡기 처음으로 방송해 봤는데요. 내일은 정말 더 많이 털어보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안녕. 뭐 하는 거야, 진짜.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